안녕하십니까. 컴퓨팅 사고 최현민 교수입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가능하면 재미있고 의미 있는 수업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선 이 수업을 듣는 많은 학생들이 어쩔 수 없는 교양 과목으로서 아니면 선택해야 되는, 그러니까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과목으로서 이 과목을 신청을 하셨을 텐데요. 우선 많이 고민하는 건 도대체 이게 내 분야, 내 전공 영역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뭐 필요가 있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컴퓨팅 사고 단어 자체가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이공 계열이나 아니면 뭐 코딩을 전문으로 하는 쪽에 전공을 가진 친구들이야 아무래도 컴퓨터가 좀 익숙하겠지만, 제가 기존에 이 학생들을 만나본 결과 그냥 프로그램 하나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 까는 거 하나, 설치하는 거 하나도 좀 버거워하는 학생들도 꽤 많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컴퓨팅 사고라는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의 시대가 이러한 컴퓨팅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없어도 없어도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지장이 있다거나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요, 2, 3년 전만 하더라도 웬만한 그 패스트푸드점이라든가 아니면 식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키오스크, 그러니까 카드로 넣고 결제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2, 3년 전만 해도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시스템은 한 2, 3년 내에 인건비의 조정을 통해서 갑자기 대거 투입된 예시라고 볼 수 있죠. 그 외에도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앱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뭐 배달앱부터 시작해서 뭔가 쇼핑을 할 때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여러 가지 이러한 사용들이 늘어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거랑 컴퓨터랑 무슨 상관인가요? 네, 다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산업군 자체가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야는 안 변할 거라고요?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의 착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분야에서 진로적인 측면에서 확대를 위해서도 이러한 컴퓨팅 혹은 컴퓨터와 관련되어 있는 사고나 활용이 필요한 게 바로 현실입니다. 예시를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뭐 사회복지사다. 사회복지에 뭐 자격을 따서 그쪽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요양병원 같은데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거나 실제 요양 뭐 원으로 일을 할 때 보면 나이가 드시거나 몸이 거동하시기 힘드신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매번 이렇게 움직이거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재활기계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스럽게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기계 혹은 컴퓨터 시스템이 같이 도입이 되면 인건비 혹은 사람의 활용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 수업을 듣는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예시를 들어볼까요? 패션 디자인 쪽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흔히 과거에는 모델이라든가 옷을 만든다 정도만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옷을 만드는 게 바느질 한 땀 한 땀으로 만드는 것 외에도 온라인상으로 스케치를 해서 거기서 바로 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3D 캡처라든가 아니면 3D 모형 구현을 통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이미 상용화된 측면에서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거울에 이렇게 몸이 비춰지면 내가 이 옷을 입었을 때 어떠한 핏으로 나오는가 라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된 적도 있습니다. 패션쇼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홀로그램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형태의 기획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죠. 이건 전통적인 측면에 있어서 뭐 요리라든가 다과라든가 이러한 과거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컨텐츠들도 포함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 댁이 강화에 있어요.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가장 유명한 꽃차 전문점에 저를 데리고 가주셨거든요. 딱 갔더니 정말 이 꽃차라는 걸 그 정도로 다양한 꽃차들이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단순히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판다. 현실적으로 좀 힘들겠죠. 왜냐하면 그 먼 데까지 차 한 잔을 먹기 위해서 혹은 차 한 잔을 사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황을 봤더니 어떻게 하고 있냐,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국으로 배송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그 꽃차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꽃차 뭐 교실 같은 걸 운영하면서 상대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이 꽃차에 대한 뭐 흥미라든가 그런 홍보를 확대할 수 있는 루트를 온라인 뭐 밴드라든가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하고 계시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게 뭐 유튜브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쪽으로 무언가를 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의 분야,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실 그 분야 자체가 계속 컴퓨팅적인 혹은 컴퓨터와 관련된 이 네트워크와 관련된 측면에서 활용이 될 수밖에 없으며 여러분이 그 측면을 활용할 수 있어야만 여러분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레드오션, 블루오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레드오션 뭡니까? 실제 이제 약간 지나간 지금의 이제 핵심적인 측면의 산업 인력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닌 이미 지나간 바다라고 하면, 블루오션은 지금 한창 뜨고 있는 측면이 있죠. 하지만 이 모든 바다가 이 레드오션이든 블루오션이든 간에 여러분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살아남기 힘든 거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전공 분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블루오션이냐?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레드오션에서도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럼 살아남는 사람은 변화에 적응하고 새롭게 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시대의 변화는 바로 여러분에게 이러한 컴퓨팅 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인식, 그 다음에 적용, 활용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의 수업을 저와 함께 진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과 이공계열 학생들의 접근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공계열 학생의 접근 방식은 대부분 어떻겠습니까? 실제 프로그램 구현에 초점을 많이 맞춰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코딩을 한다던가, 조사를 한다던가, 실제 기획을 해서 구현을 해 본다던가. 근데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에게 그 정도까지는 좀 어렵죠. 왜냐면 뭐 이런 약간 뭐랄까, 여러분을 너무 이제 한정적으로 보는 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인문사회 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공학적인 측면의 사고력 자체가 조금 부족한 측면도 있고, 그걸 선호하지 않는 측면도 있고요. 그것보다는 감성적인 측면이나 기획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화된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창의적인 일을 선호하는 사람에게 그 코딩 하나하나, 뭐 코딩 창의적인 측면이 필요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아직 기초가 안 된 학생들에게 그 부분을 가르치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는 바로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을 위한 전용 강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한 한 쉽게 전달을 해 드릴 거고요. 우리가 같이 인식을 하면서 재미있고 쉽고 내 전공 분야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으로서 우리 수업을 진행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우선 인식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 사회 자체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소프트웨어가 융합되어 있는 사회라는 겁니다. 우선 단어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융합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서울대도 융합기술대학원이 있고 뭐 두 개가 막 붙어 있다, 막 이런 생각으로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융합이라는 건 약간 가변적인 측면의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가 녹여서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복합적이다라는 측면이랑도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통합과 융합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합해서 뭔가 단순한 결합만 해놓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이고, 영역대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문, 자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예술, 여러 가지 측면의 다발적인, 다층적인 형태의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소프트웨어의 융합이라는 건 융합이 이렇게 결합에 대한 의미라면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단어로서는 좀 익숙하지가 않으신 친구들도 많겠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사람이 지금 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 몸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정신이라는 게 심리적인 측면의 정신 말고 뇌의 이제 사고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육체와 이게 정신이 있다라는 건 컴퓨터로 쳤을 때는 하드웨어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육체가 하드웨어라는 건 컴퓨터 본체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컴퓨터 본체, 노트북 본체가 실제로 이제 이 육체적인 측면, 이 하드웨어라고 표현을 한다면 기계적인 측면의 장치인 거죠. 그럼 소프트웨어는 뭐냐? 여러분 지금 이걸 영상으로 보려면 아마 유튜브로 보고 계실 텐데요. 그때 이제 익스플로러라든가 크롬이라든가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이걸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노래를 들을 때 mp3 플레이어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또 다른 영상 팟플레이어라든가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고, 과제를 내주신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라든가 워드라든가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루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바로 소프트웨어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쉽게 얘기하면 약간의 그 구현, 숙련도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나이가 좀 어리신 친구들이 많을 테니 학생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싶어요. 그럼 자동차가 이제 하드웨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운전면허증을 갖고 계셔야겠죠. 이러한 측면, 그 운전 기술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선 기초적인 측면부터 한번 다뤄봐야 되니까요. 이러한 어떠한 걸 구현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프로그램, 조금 전에 말했던 이러한 PPT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 운영체제라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 맥OS 이런 것들이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는 이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위해서 가장 베이스, 저반에 깔려 있는, 사람의 몸이라고 치면 약간 척추 같은 거겠죠. 어떤 신경망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러한 측면의 베이스를 운영체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운영체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윈도우가 있지 않습니까? 윈도우가 안 깔려 있는,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지 않은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 자체만으로 돌릴 수 없잖아요. 이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윈도우를 통해서 아니면 파워포인트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중간 단계의 설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소프트웨어를 이해할 때, 이 중간, 그러니까 실제 구현하는 프로그램과 운영체제 프로그램을 약간 구분하실 필요는 있을 거예요. 말을 너무 어렵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하는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제가 암기하라고 알려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시험을 볼 때도 이런 걸 단순 지식으로 묻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현해야 되는 건, 만약 여러분들은 지금 전공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응용 프로그램이나, 그러니까 응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경우는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코딩이 아니라 기획이라든가 창작까지 가능하겠죠. 하지만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만들 일은 거의 없죠. 뭐 여러분이 컴퓨터 공학과도 아니고 실제 코딩을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 운영 체제를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만 그냥 숙지하시면 되는 것이지, 실제 나중에 앱을 만들거나 프로그램 활용을 할 때도 여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조금 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나눠진다, 다 같은 프로그램이 아니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제가 이걸 구분해서 알려드리는 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사회 자체가 어떻게 이 정보화 기반, 우리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매번 정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정보화 사회가 계속해서 도래하고 있고, 그만큼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부가가치로서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각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몇 번씩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새롭게 유행하는 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지 않으신가요? 대표적으로 저도 약간 맛집 투어 같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예전에 사용했던 앱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배달앱 말고 어디에 정말 맛있는 게 있는가. 예전에 뭐 네이버 블로그를 사용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뭐 망고 플레이트라든가 다이닝이라든가 뭐 이런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를 앱을 제가 확인을 해서 혹은 주변에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만족을 할 때도 있고 불만족스러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삭제하겠죠. 이런 과정 자체가 너무 일상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하나 더. 보통 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라는 게 지금은 더 정보화 사회가 됨으로써 모바일과도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예전에는 대부분 뭐 기업에서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할 때 화면에 HTML 형태로 그냥 익스플로러에서만 들어가는 컴퓨터로만 확인할 수 있는 거라면 요새는 대부분 홈페이지를 만들 때도 반응형 홈페이지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반응형 홈페이지라는 건 그 사이즈 크기에 따라서 커졌다 작았다 움직일 수 있는 혹은 좀 더 보기 편하게 만들어진 홈페이지로서 이러한 가변적인 측면도 계속해서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측면의 극단적인 예시는 뭐겠습니까? 앞으로 나오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그다음에 무인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뭐 전기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스마트 인더스트리 산업 자동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가상 공간, SNS 혹은 그 네트워크를 통한 활동 혹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같이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간단하게 출석이라든가 여러분에게 과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과제 같은 경우에 오늘 첫날이라서 아주 가벼운 그러니까 뭐냐면 과제를 낼 때 제가 절대 약속드리는데요. 과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하는 과제는 제가 거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은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활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러니까 제목과 설명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는 뭐 쉽게 댓글로 네, 유튜브 댓글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길게 쓰라는 얘기 아닙니다. 간단하게 제목, 내용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대신 그건 하셔야겠죠. 여러분의 학과와 학번 이름은 꼭 적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지금 요새 가장 최근래에 가장 활용하기 좋은 아니면 가장 재미있게 활용하고 있는 앱이라든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제목과 이러이러한 걸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측면 한 가지, 이 소프트웨어의 장점 한 가지, 요 세 가지를 세 줄에서 네 줄 정도로만 간단하게 적어서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우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는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확대되고 있는 사회이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전공으로서 이걸 활용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단계별로 조금 더 사고력을 확장해보고 컴퓨팅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수업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엔 소프트웨어의 융합에 대한 측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시와 종류, 내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업에서 저희가 융합이라는 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 인식을 조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오늘은 그 구체적인 예시를 조금 더 분야별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융합이라는 건 대부분 이제 거의 모든 측면에서 다층적으로 다발적으로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학문이나 기술이나 문화나 종교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사회 발전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수업을 하는 이유는 약간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유튜브라는 컨텐츠 혹은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얼마 전에 아마 기사에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코로나 관련된 앱이 나와서 이제 확진자 동선이라든가 인원수라든가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걸 중학생이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라는 것도 들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경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그러니까 분야별로 의미 있는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측면이죠. 사회와 연관돼 있는 무언가가 계속해서 업로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역이라는 건 사회 영역도 있고요. 여러분 개인, 요새는 뭐 브이로그라든가 개인 유튜버 채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꽤 많을 거고요. 미디어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겠죠. 예전에는 TV만 보면서 뭔가 그때 본방사수를 위주로 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3분짤로 나오는 내용들을 온라인, 모바일로 훨씬 더 많이 보시고 전체를 내용을 보기보다는 TV를 보면서도 모바일로 무언가를 보고 TV를 보면서도 게임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죠. 자, 이러한 측면은 보통 이 융합이라는 거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대는 뭔가 봤을 때 구현보다 이 기획적인 측면, 결국 사람을 바라보는 기획적인 측면에 핵심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융합이라는 건 단순히 기계적인 측면, 소프트웨어 융합이라고 해서 기계적인 측면이 아니라 결국 사람에 대한 필요성을 얼만큼 인지하는가가 핵심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소설이나 만화를 볼 때 어떻습니까? 이제 요 측면에서 이제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마다 선호하는 매체는 다르겠지만 소설이라고 치면 소설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로서 구현이 되고 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만화는 뭘까요? 만화에도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미지와 결합되면서 융합되면서 만화라는 컨텐츠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만화가 고정되어 있는 이미지라면 움직이는 동선으로서의 이미지가 같이 첨부가 되면서 어떻게 그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 구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영화가 갑자기 보는 것,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관람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내가 주인공의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까지 같이 포함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즐겨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이미 이 소프트웨어적인 융합이라는 건 이미 너무 많이 구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일상에서도 이런 측면들이 다 나타나고 있고 지금 대부분 나오는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나오는 빅데이터라든가 AI라든가 뭐 이런 측면 센서라든가 클라우드 로봇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겹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한다면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기존의 자동차 기술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컴퓨터 공학 기술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다 이제 자율주행 인식하는 센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법적인 측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윤리적인 측면을 AI 형태로 뭐 구현을 하던가 같이 투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요소들은 뭐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융합 혹은 연계돼서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예전부터 이제 어떻게 변해 왔는가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뭐 굳이 산업혁명이 어떻게 변했다 뭐 이런 걸 하나하나 설명을 하시는 것보다 이 측면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산업혁명의 변화라는 걸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기초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큰 줄기에 따라서 변화했는지를 좀 더 인식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 지금 현재에서는 바로 정보화 시대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요소가 정말 엄청나게 플랫폼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소프트웨어 융합이 훨씬 더 부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예시는 제가 지난 시간에는 몇몇 이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대부분 많이 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와 예술 분야를 가상현실 기반으로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가끔씩 1년에 한 번씩 가상현실에 대한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나오죠. 요새는 뭐 VR룸 같은 것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뭐 예술 프로젝트로 어떠한 공연을 함에 있어서 배경을 홀로그램을 만든다던가 뭐 아리랑이나 아니면 무슨 봄의 이미지나 느낌을 나타내는 연주회를 할 때 홀로그램으로 벚꽃이라든가 약간 이런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형태의 영상이나 화면 같은 것들은 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이제 예술뿐만 아니라 건축 분야에서도 사용이 돼요. 아마 익숙하진 않으시겠지만 CAD라는 프로그램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이 CAD라는 프로그램은 3차원 모델링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제 색상이나 명암을 구현하는 렌더링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만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CG 같은 것처럼 실제 건축 분야에서 내용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삶에서 꼭 필요한 의학적인 분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새 이제 진단 프로그램이라든가 가상현실과 AI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 사람의 몸을 스캔해서 병명이라든가 아니면 그 측면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이미 구현되어 있습니다. 내시경도 하나의 기계적인 측면이지만 그걸 찾아주거나 보완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기도 하겠죠.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크리스퍼 같은 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건 내가 이제 병이 있거나 문제가 되는 유전자를 미리 사전에 체크를 해서 어느 정도 커팅을 해버린,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게 조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죠. 예전 책에 슈퍼콘이라든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큰 알갱이를 갖고 있는 옥수수라든가 자이언트 토끼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러한 유전자 위험성은 분명히 있겠지만 이러한 측면에서도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뭘까요? 이건 과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학기에 거의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되는 측면이 바로 오늘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 분야, 그러니까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융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가 지난번에 패션 쪽이라든가 아니면 전통 다과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린 적이 있지만 이걸 좀 더 구체화하는 게 바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 분야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융합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수업을 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가 일상에서 인식하지 못했던 컴퓨팅 사고를 일상으로 갖고 와서 내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되 한 학기 동안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내가 내 영역에서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융합과 컴퓨팅 사고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민 교수입니다. 이번 텀에서 알아볼 건 바로 컴퓨팅 사고 프로세스. 지난 이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으로 컴퓨팅 사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측면.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과거 산업혁명이 뭔가 이제 1차, 2차, 3차를 거쳐오면서 과거에는 좀 단계별이고 장기적인 변화가 계속 요구가 됐다면 지금은 너무 급박해요. 하나하나 변화에 빨리빨리 대처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어떠한 국가를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보면 이 코로나 사태에서 응대하는 국가들의 행동 패턴을 보시면 어느 쪽이 더 좋냐 나쁘냐 보다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니면 해결하기 위해서 더 유리한가 이런 측면은 나타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유럽에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좀 낭만적이거나 서로 교류를 한다던가 대화라든가 분위기라든가 감성적인 측면이 되게 강해요. 반면에 우리나라 하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할 때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게 뭐겠습니까? 빨리빨리죠. 빨리빨리. 어떻게든 더 빨리빨리 무언가를 하자라는 측면. 근데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 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한 사고 빨리빨리 뭘 정리를 해서 그 다음 문제 해결을 하자 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유리한 게 분명히 있죠. 반면에 그 감성적이고 낭만적이거나 아니면 교류를 하는 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핵심인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사회에서 현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컴퓨팅 사고 프로세스라는 측면을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전제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컴퓨팅 사고 프로세스의 모든 전제는 가장 합리적이다, 가장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기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람은 합리적인가, 효율적인가?
대부분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정적인 측면을 아예 100% 놓긴 힘들죠. 보통 그렇게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얘기를 듣겠죠. 현실에선. 감정의 교류가 인간만의 혹은 감정적인 측면에 영향을 받는 게 인간만의 특권 혹은 인간만의 특징 중에 하나라면 컴퓨팅 사고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고려한 것보다 실제로 합리적인가, 가장 논리적인 측면이 있는가,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효율적인가, 군더더기가 없는가, 쓸데없이 돌아가지 않는가, 최선의 선택인가 라는 측면, 이걸 즉각적으로 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측면이 항상 옳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컴퓨팅 사고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사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 항상 옳다라고 하긴 힘듭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까지 이제 고려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예요.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을 회사에서 잘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을 케어하는 게 좋은가, 도태시켜 버리는 게 좋은가라는 측면이에요. 이건 그냥 한 번에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무조건 도태시키는 게 좋다. 아니면 이 사람을 잘 변화시켜서 더 좋은 인재로 만드는 게 좋다.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이 사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가 더 효율적이겠는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효율이 있을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율이 있을 거예요. 혹은 만약에 이 사람을 뭐 퇴직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뭐 소송을 걸거나 뭐 이렇게 되면 부당하게 퇴직을 당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나가는 돈과 뭐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사람 사회에서는 이러한 측면 여러 가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팅 사고라는 건 이런 것들을 다 총괄했을 때 결국 최종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측면이 무엇인가, 여기 이걸 기준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러한 컴퓨팅 사고 프로세스는 크게 4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요. 이 4가지는 분해, 추상화, 패턴, 알고리즘,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죠? 이제 좀 말 자체가 좀 거슬리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분해부터 한번 가봅시다. 분해라는 건 지금 여러분이 무언가 조립한 걸 이제 분해한다 이거보단 복잡하고 어려운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떠한 문제 자체를요, 처리 가능한 문제로 분할하는 거예요. 분할. 어떤 예시가 가장 좋을까요? 조립 설명서? 혹은 여러분이 핸드폰 처음 받았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제품 설명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떠한 이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분해라는 게 실제 기계를 분해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일을 순차적인 측면 혹은 그걸 이 조합을 이제 구분해 본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죠. 보통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측면에 있어서 학생들이랑 소프트웨어적인 얘기를 할 때 보면 디자이너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제일 힘든 고객, 뭐 홈페이지 같은 거 제작하거나 어떤 블로그를 만들 때 제일 힘든 고객은 누군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쁘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이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 이쁜 기준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 사람이 말하는 이쁜 게 메뉴는 어떻게, 내용은 어떻게, 색깔은 어떻게, 이걸 다 현실 가능한 어려운 문제, 이쁘게라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처리 가능한 영역대로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획서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분할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단계 혹은 어떠한 측면에서 현실 처리 가능한 것, 처리 가능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실제 수행이 가능한 것, 이런 것들로 업무 자체가 다 카테고리화 되거나 아니면 다 구분이 되거나 이런 측면이 아주 자연스럽게 구성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제목이 나왔을 때, 우리가 글로 쓴다라고 쳤을 땐 큰 제목이 있을 때 그 하위 단계의 목차, 이걸 마인드맵 형태로 구성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해, 컴퓨팅 사고의 프로세스에서 분해라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추상화입니다. 추상화라는 건 문제 해결을 함에 있어서 관련 없는 것들, 필요 없는 것들, 혹은 악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하고 중요 정보에만 초점을 거기에 딱 맞추는 거예요. 카테고리를 중요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너무 쓸데없는 사고를 많이 해요. 필요 없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 뭐가 카톡 같은 게 오면 방해가 되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필요 없는 요소들을 다 배제하고 중요 정보, 그 핵심 정보 위주로 움직인다. 바로 이게 추상화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좀 이 측면이 우리 아까 2주차 처음 수업에서 시작했던 빅데이터 혹은 검색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바로 패턴이라는 거죠. 패턴. 자, 패턴이라는 건 뭐냐면 얼마나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유사성이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사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경험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패턴화한다라는 건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경험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건 왜? 이미 내 사고방식이나 내 경험이나 일 처리하는 방식이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꼰대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답답해 보이는,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답답해 보이는 그러한 비효율적인 일들을 왜 하느냐? 실제로 그게 패턴화돼서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게 경험적으로 안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패턴화된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이미 살아오면서 어떠한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아주 내재적인 측면에서 패턴화가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오늘 컴퓨터 사고에서의 패턴은 뭡니까? 이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패턴, 그걸 확인하는 게 바로 이 패턴 인식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과거의 성공 사례 혹은 성공 패턴을 기반으로, 이 측면이 바로 세 번째 패턴 인식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지금 앞선 단계 있잖아요. 분해라든가 사고 구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추상화라든가 패턴이라든가. 분해는 다 이제 쪼개놓는 거라고 치면 추상화는 핵심 정보에 집중을 하는 것이고, 패턴은 여기서 성공의 루트를 찾는 거예요. 그럼 알고리즘은 뭐냐? 실제로 그 아웃풋, 맨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그 순서를 짜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이라든가 뭐 구조도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제 순서 구조화 되는 측면 있잖아요. 뭐 동그라미, 여기 옆에 있는 그림처럼 약간 이제 뭐 마른 목걸이라든가 이제 시작과 끝이라든가 이걸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측면을 정리하는 과정, 순서를 정하는 과정이 바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계적인 측면의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상에서 이걸 다 해요, 여러분. 근데 이걸 구조화했을 때 뭐가 좋은가? 그러니까 패턴화할 수 있는 거죠. 구조화가 됐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옷을 만들어야 돼요. 이 원단으로 하려고 했어. 그런데 이 원단이 없어. 못 구하는 상황이야. 근데 이건 지금 결론까지 언제까지 이걸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 대체물을 찾아야겠죠. 더 나은 원단은 없는가 뭐 해서. 그 다음에 중간에 뭐 할 때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부재자가 없어. 아니면 뭐 대관이 안 돼.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 순서, 이게 됐을 때와 안 됐을 때의 차이들을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걸 막상 다쳤을 때 우리는 경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응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구조화했을 때 뭐가 중요한가? 이게 구조화되면서,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 자체가 구조화되면서, 그리고 익숙해지면서 이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행동뿐만 아니라 이 업계에 있는 혹은 이 부분에서 당신의 행동 패턴 혹은 성공 라인을 보면서 유사하게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빅데이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당신만의 성공이 아니라 결국 모두의 선을 위한 형태의 알고리즘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랬을 때 데이터로서 더 의미 있는 아웃풋, 결과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번 시간에 이 인공지능에 관련된 측면과 컴퓨팅 사고에 대한 측면, 그 다음에 컴퓨팅 사고 프로세스에 대한 측면을 확인해 봤는데요.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요 측면은 아마 이 사고 실제 코딩까지는 안 들어갈 확률도 높으니까 아마 요 사고 방식을 반복하는 연습을 많이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익숙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고 자체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컴퓨팅적 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컴퓨팅 사고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가 요구하는 이 사고적인 측면을 우리가 같이 감안을 해서 우리 스스로의 사고를 조금씩이나마 적응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사람으로 변할 필요는 있겠죠. 네, 이렇게 두 번째 2주차 교육을 마무리했고요. 자, 추가적인 질문이라든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마찬가지로 출석은 댓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현민 교수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바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앞선 두 개의 컨텐츠를 통해서 어떻게 컴퓨팅 사고가 왜 필요한지, 어떠한 프로세스인지, 지금 이 변화하는 시대에 이 컴퓨팅 사고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죠. 뭐냐면 여러분들은 살면서 다양한 직업군 혹은 다양한 종류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접하게 될 겁니다. 이 문제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대부분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혹은 매뉴얼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죠. 어떻게 보면 컴퓨팅 사고에 대한 측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다른 건 효율성이라든가 적합성이라든가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의 경험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컴퓨팅 사고에 대한 기준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한다는 건 결국 어떻게 하면 보다 적합하게, 보다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컴퓨터는 아니지만 이 컴퓨팅 사고에 대한 프로세스와 이 문제 해결 방식을 학습함으로써 보다 앞으로 닥칠 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응대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문제 해결 능력이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원인을 찾아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서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 자체에 어떻게 보면 정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늘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계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남편이나 자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일 때문에 혹은 감정적인 폭발로 인하여 여러분이 논리적이지 못한 사고를 하신 기억 당연히 있으시죠. 저 역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혀 엉뚱한 데서 스트레스를 받은 다음에 괜히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한다던가 이런 경험이 거의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시험 공부라든가 다른 일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꽤 많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랑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일은 중첩적이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감정적인 측면을 완벽하게 배제하고 무언가 선택을 하거나 사고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상황이라면, 우리가 컨디션이든 사고력이든 좋은 상황이라면 언제나 늘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인을 찾아 그러한 다른 배제,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다른 요소를 배제하고 원인을 찾아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측면에서 이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이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로 사고에 대한 측면이 필요합니다. 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라는 측면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이 사고한다라는 건 조금 전에 말했던 창의적인 측면과 논리적인 측면을 같이 포함하는 거고, 이 사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적극성과 능동성, 이 두 가지를 같이 이 병합해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지만 결국 이건 병합이 어떻게 사고력과 문제 해결, 그 처리 능력,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합되어 있는 걸 요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순서가 있죠. 그냥 문제가 내 경험을 통해서 딱딱딱 된다가 아니라 이 커리큘럼이 아니라 프로세스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원인을 파악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조치라는 게 뭐겠습니까? 실행 가능한, 그냥 상상 속에만 있는 거 아니라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안 중에 최적안을 또 파악하실 필요가 있으실 거고요.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사고를 하고 문제를 처리한다라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요 측면에 대한 예시는 저희가 조금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요. 그 다음 단계로 그럼 이게 컴퓨팅 사고랑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은 대부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겪었던 형태, 적용하고 있는 형태의 문제 해결을 의미하는 거라면 컴퓨팅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문제 인식, 원인 분석, 해결안 개발, 실행 및 평가의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바로 컴퓨팅 사고와 병합되어 있는 이 컴퓨팅 사고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측면을 우리가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기까지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이러한 컴퓨터가 하는 사고, 컴퓨터가 하는 문제 해결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코딩 교육이라는 측면을 많이 요구를 하죠. 절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코딩 교육을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특히 얼마 전에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이 수업을 듣고 계신 만학도 혹은 직전에 갖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너무 수업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께 제가 지금 당장 컴퓨터로 뭘 하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이러한 사고 자체는 필요하다라는 것. 이건 좀 우리가 같이 동의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건 본인도 깨닫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건 늘 우리가 깨닫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사고와 나의 경험은 한정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하죠. 특히 우리나라의 부모님 세대, 위 세대들은 정말 대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속도가 거의 세계에서 최고로 빠른 변화를 갖고 있는 그러한 세대의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죠. 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흑백 TV라든가 이렇게 말하면 좀 갑자기 거리가 있긴 하지만 국민학교라든가 시골에서 저수지 같은 데서 고기잡이를 했다던가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옛사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한 경험이라는 게 정말 소중한 추억이지만 그러한 경험과 그때의 사고방식이 지금의 빠른 변화에 응대하기에 적합한가는 늘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수업을 듣는 선생님들께서도 이 측면을 늘 고민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코딩 교육이 코딩 자체, 이 언어 자체를 배운다기보다는 이 사고방식을 인식한다 라는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코딩 교육의 뭔지 정도는 실제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뭔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코딩 교육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컴퓨터의 언어로 작성하는 일련의 입력 행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외국 사람이랑 말을 하려면 그 사람 말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동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난 이런 걸 시키고 싶어. 외국인에게 혹은 다른 나라 사람에게 이걸 시키고 싶으면 영어로 말을 해야 되는 것처럼 컴퓨터에게 무언가를 시키고 싶어. 컴퓨터 언어로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컴퓨터 언어를 사용하는 게 바로 코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절차 자체가
문법 다른 것처럼요. 영문 문법이 한국어 문법이랑 다른 것, 그 다음에 에티켓이나 문화적인 게 다른 것처럼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코딩 자체도 이 절차나 과정, 이걸 설정하고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이 규칙만을 알면 조금 쉽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좀 괴리감이 있다라는 거죠. 한국말만 평생 써온 제가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프리토킹으로 하는 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고요. 나는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현하거나 설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컴퓨터 언어를 배우는 것 자체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 측면을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 단계까지만 하고 우리 이제 잠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딩의 단계는 쉽게 얘기하면 컴퓨팅 사고, 통섭 사고, 프로그래밍 기법,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측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겠지만 결국 사고와 연관이 돼 있고 그냥 사고력에서 시작을 하지만 결국 프로그래밍 기법과 언어까지 숙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 수업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건 바로 컴퓨팅 사고, 통섭적 사고, 이 사고에 대한 측면을 위주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프로그래밍 기법이나 이런 측면은 필요하신 분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구조화된 측면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수업에서 사용되는 형태의 프로그래밍 코딩 프로그램은 이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사용합니다. 스크래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 컴퓨팅 사고 교재로 사용되는 측면에 있어서의 스크래치 북을 기반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한번 문의가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교재 뭘로 사용하실 거냐, 스크래치 실습을 하실 거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굳이 이 수업을 듣는 학생분들 교재 구매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수업 자체는 사고력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습 과제나 이것보다는 여러분의 실무와 연관되어 있는 아웃풋을 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교재를 사용하실 필요 없고 제가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 과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선 필요한 자료나 내용들은 이 영상을 통한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측면의 자료를 오픈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은 스크래치에 대해서 다시 잠깐 넘어가서 보면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교육용 프로그램 언어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scratch.mit.edu에서 원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실제 코딩의 기초로서 많은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들이라든가 처음 프로그래밍을 접하는 학생들이 많이 다루는 프로그램, 이 언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에서는 여러분 요구에 따라서 제가 이걸 실습으로 넣을지 안 넣을지는 한번 같이 고민을 대면 수업에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 그 다음에 컴퓨팅 사고가 여기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결국 이걸 위해서 코딩을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가라는 측면을 지금까지 다루어 보았고요. 이제 이 다음 단계를 넘어서서 그럼 이 코딩, 특히 이 컴퓨팅 프로세스에 대한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시와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